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방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검사가 비난이나 폄하 같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이 또 다른 여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 성 문제와 관련해 자체 조사단뿐 아니라 법무부와 인권위까지 모두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 경제보좌관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광구 전 행장과 임직원 6명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청탁을 받고 불합격 응시자들을 합격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들과 은행 간부들에게 채용 청탁을 받은 명부까지 만들어 관리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액의 부담금을 내는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했다며 안심했던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청을 마친 단지의 사업 계획에 하자가 없는지 정부가 정밀 검증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대구 신라병원에 불이 났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 발생 이후 첫 5분,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용인 타워 크레인 사고에서부터 포스코 질소 누출 사고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들의 위험한 노동 실태를 짚어봅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현철 보좌관이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면서 위안부는 국내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조금 전 강한 반박 보도 자료를 냈는데 국내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한 오늘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입니다. 제목에서부터 김 보좌관이 일본에 추가 요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국 국내 문제이며 문 대통령의 피해 할머니 병문안이나 청와대 초청은 피해자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한국 국내를 관리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정부 발표가 국내 여론 무마용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관련 문제는 국내 문제로 관리하자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안부 합의에 추가 요구가 없다는 건 이미 외교장관 등이 밝힌 재협상 요구가 없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김 보좌관은 청와대 내 일본 통으로 꼽힙니다. 평소에도 분야를 넘나들며 자유분방한 의견을 제시하는 스타일인데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 더구나 일본 언론을 상대로 순진하고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2차 피해를 막고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발표문만 읽었을 뿐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단 2분짜리 사과였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서 검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산하기관의 성범죄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위원장은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맡았습니다. 단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찰 내부 성범죄를 조사하는 만큼 법무부 대책위 조사 대상에서 검찰은 제외됐습니다. 박 장관은 불과 2분 만에 발표문을 읽은 뒤 질문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서 검사를 면담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문제 공론화를 원치 않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해명에도 서 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 사건뿐 아니라 또 다른 여검사가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손형한 기자입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또 다른 여검사 성폭행 의혹 사건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이 들여다보는 건 지난 2015년 재경지검의 한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뒤여서 수사가 가능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검사가 검찰을 떠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검사가 사건화하길 원치 않아 감찰은 하지 않고 진상조사만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아직 조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찰 및 사무감사 자료 모두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주쯤 본격적인 자료 검토와 함께 서 검사 등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과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인권위원회가 유례없는 동시조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 내 성범죄를 근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검찰의 이런 자체 조사가 잘 진행될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오늘 나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류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서지현 검사 측이 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 전에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했었는데 그 메일 내용을 오늘 공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서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일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사 발령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이 보낸 답장도 공개됐는데요. 서 검사가 제기한 의혹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검찰국에 면담을 지시했으니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실제 한 법무부 간부가 면담 후 피해 사실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장관이 지시를 해서 법무부 간부가 서지현 검사를 만난 것까지는 그럼 확인이 된 건데 그 뒤에 법무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가요? 법무부는 이후 서 검사의 근무지인 통영지청에 세심한 지도와 관심을 요청하고 간부와 상황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검찰 조직을 떠났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지 않아 사건 해결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을 또 보면 서지현 검사 측이 당시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법무부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또 발표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책위 발족 회견 후 한 법무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주로 인사 관련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 검사 측 법률 대리인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또 다른 허위 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서 검사가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말한 적 없다는 건데요. 이런 양측의 공방도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유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자신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며 오늘 과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왜 피해 여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며 미투 운동에 동참한 이재정 의원은 피해 여성이 문제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겪은 피해 사실도 꺼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진 않았지만 13년 전 변호사 취업을 준비할 당시의 일이라며 가해자는 검사장 출신의 한 로펌 대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의 이제 로펌의 대표였는데 그 이후에도 그분은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저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부당한 낙인과 불이익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고 왜 강하게 싸우지 못했을까라는 자책감이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사회 초년병인 제가 법조계에서 어떻게 버틸까 하는 것도 여러분은 왜 용기를 못 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감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주변의 시선에 자신도 상처를 받았다며 왜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여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정치권을 넘어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들이 회장을 영접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성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이 참여한 행사 영상입니다. 상금을 걸고 회사 본부별 대항전으로 치러졌는데 여직원들이 짧은 치마 차림으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부릅니다. 남자 직원들도 상의를 벗은 채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아시아나 일부 직원들은 이런 행사가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삼구 아시아나 항공 회장이 매달 한 번 회사 본사를 방문할 때 여승무원 10여 명이 영접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부 지시로 여승무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박 회장이 오면 박수를 치고 팔짱을 끼거나 포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전날부터 전화 회장님 잘 맞이해라부터 사전 작업들을 다 하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동그랗게 회장님 주변에 서고. 일부 직원들은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글을 익명 앱에 올렸습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고 이거는 십수년 된 현장 경영 활동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 객실 승무원 노조는 문제된 내용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그간의 그릇된 행위와 관행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하나 둘 입을 열면서 검찰은 포위망을 더욱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까지 자세히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수석들과 장관들에게 나눠줬다는 건데 이것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겁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수석실 등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올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와서는 총무기획관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할 때마다 각 수석실과 장관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각 부처에도 따로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데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돈을 선심 쓰듯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종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 명목 등으로 건네진 돈과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기 시작함에 따라 장관과 수석 외에 이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활동비의 상납과 집행이 이루어진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이렇게 태도를 바꾼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버틸 만큼 버텼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최측근이었던 만큼 아직 털어놓지 않은 내용이 더 있을 걸로 보고 계속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전반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술을 시작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말고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나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실제로 김 전 기획관은 다스 관련 소송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를 대신해 내곡동 사저 관련 중개 수수료를 낸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스나 내곡동 사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는 다음 주 초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최근 심경 변화를 일으킨 듯 자신을 접견한 측근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버틸 만큼 버텼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자는 가족의 간곡한 설득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사로까지 불리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의 태도 변화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그걸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내용, 저희가 단독 취재해서 이번 한 주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 속에 결국 해체됐던 특조위가 만들었던 이 중간 점검 보고서에도 이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조위의 한 조사관은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재작년 6월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체되면서 남긴 중간 보고서입니다.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가 세부 제목까지 붙여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장을 위원회 해체 순간까지 임명하지 않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그 중에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한 거죠. 실제로는 그게 늘 일상적으로 해온 거니까. 정부 부서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일정하게 지침 이런 거를 줬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진상규명 관련 예산은 특조위 요구액의 9%만 배정됐고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48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조사 거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참사 대응 관련 자료를 요청한 특조위 관계자의 출입 자체를 거부했고 해경은 100만 개의 교신 음성 파일 중 0.7%만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조위 공무원들인데 무슨 민원인 취급도 하고. 해수부는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켰고 교육부는 특조위가 잡은 청문회 장소 예약을 취소시켰다고 보고서에 기록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원 축소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축소에 앞장섰다고 적혔습니다. 사실상 정부 모든 부처가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서 저희는 마치 유리벽에 갇힌 채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았고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고요. 주무부처이면서도 일련의 방해 공작에 앞장선 혐의로 해수부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어젯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해갔다며 안심했던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 최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이미 재건축 신청을 마친 단지라도 사업 계획에 하자가 없는지 정밀 검증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정치적인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부터 부활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연말에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은 부담금을 면했다고 안심했지만 최근 상황이 변했습니다. 송파구청이 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넘겨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고자 해서
지난해 12월까지 신청을 마쳤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는 10곳 정도. 송파구는 2개 단지에 대해 정밀 검증을 의뢰했고 서초구도 4개 단지의 검증을 검토 중입니다. 주민들은 혹시 신청이 반려돼 다시 환수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초긴장 상태입니다. 될 거 같냐 안 될 거 같냐 그 문의가 이거 걸리냐 안 걸리냐 절대 결정의 상황이니까. 국토부는 환수제를 피하는 데 급급해 졸속으로 재건축 신청을 낸 단지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관리 처분 인가의 최종 승인 권한은 해당 구청장에게 있는데 현재 강남 3구 구청장이 야당 소속이란 점이 묘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천 세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청 반려 결정이 나올 경우 해당 단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불가피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대기업 관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수소차를 탔는데 혁신성장의 대표 산업을 격려한다는 의미와 함께 대기업 기살리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율주행 수소차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아무런 지금 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네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앞차가 만약에 뭐 급정거를 한다든지 저러면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로 저도 급정거를 합니다. 10km를 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부분이 세계적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2030년엔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밀 안내 지도만 갖춰지면 어디든지 이 안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아주 기뻤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이끌 대표 산업으로 꼽아온 분야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대통령이 직접 시승에 나선 건 자율주행차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경제 기조가 반기업적이라는 재계 불만도 있는 상황. 일자리 나누기 모범 기업으로 어제 한화 큐셀을 찾은 데 이어 이틀째 대기업 기살리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걸로도 보입니다. 우리 한화 큐셀 업어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진짜로 업어드릴까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적극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SBS를 없애겠다. 또 MBC는 좌편향 방송을 한다. 그동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에게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급기야 오늘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면서 한 언론사에게 앞으로 한국당을 출입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굳은 얼굴로 행사장에 들어서며 손가락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지목합니다. MBN 마이크 빼세요. MB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 금지 그리고 부수를 빼세요. 거의 기사나 하는 거는 내가 취재를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이 언론사가 쓴 기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당에서 제명된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홍 대표는 나를 음해하는 가짜 언론이란 SNS 글을 남겼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한국당사 출입 금지에 취재 거부, 전당원 시청 거부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당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MBN 측은 표현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정정 보도문을 냈지만 취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지나쳤다며 당 관계자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상불란하게 다 해놓고 MBN에 조치를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답변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도 안 주고서 어떤 성의 있는 조치와 회사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해왔는지 그거부터 회사 가서 회의를 해보시고 저한테 따지세요.
홍준표 대표는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다소 감정적인 이런 대응엔 비판적인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에 동행했던 우리 취재진이 어제 늦게 도착했는데 취재진이 촬영해온 영상이 오늘 모두 공개됐습니다. 이례적일 정도로 북한의 태도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속내가 과연 뭘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마식령 호텔 2층에 마련된 조식 뷔페장. 갖가지 종류의 빵과 계란 요리, 고기와 과일 등 여느 호텔 못지않은 아침 식사가 우리 선수단에 제공됐습니다. 호텔방 냉장고 음료도 무료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남북 상호 편의 제공 원칙에 따라 우리 대표단 활동 비용을 북한이 대기로 했기 때문이지만 대우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화장품과 스키용품 등을 파는 호텔 상점. 북한 안내원은 언론 취재에도 친절히 대응했고 비타민 부족이 크게 오시는 손님들에 한해서 비타민 C 살결물도 있고 비타민 E 크림도 있고. 우리 측이 물건값을 깎아줄 수 있느냐고 묻자 같은 민족이니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단 방북 때마다 논란이 됐던 노트북 컴퓨터나 사진, 동영상 검열도 일절 없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북한은 오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 남측 선수들이 스키장 시설을 호평했다며 마식령 홍보에 나섰습니다. 최대한의 호의를 통해 김정은의 치적이라는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면서 홍보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남한 내 부정적인 여론을 다독여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분위기로 제재 이완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지난달 27일 밤 대구 신라병원에 불이 났을 당시 긴박했던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화재 발생 첫 5분, 골든타임 동안의 대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병원 2층 당직실에서 불이 난 직후 중증 환자들이 있는 6층 입원실에 간호사들이 들어가 환자들에게 담요를 씌우고 대피를 돕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수건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입원실을 돌며 환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하던 간호사는 연기가 올라오자 건물 옥상으로 대피로를 바꿉니다. 화재 발생 후 3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중증 환자들을 엎거나 안아 대피시키고 불이 난 2층 방화문을 차단해 유독가스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뒤이어 소방대원들은 건물 구조와 발화 지점, 환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입원실 건물 유리창을 부셔 환기를 유도했습니다. 중증 환자 8명을 건물 옥상으로 대피시키자마자 시커먼 연기가 6층 복도에 가득 찹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연기를 마실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2층, 3층, 4층은 안에 내부에 사람이 없다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조기에 5층, 6층으로 진입해서 생사를 다룰 만큼 긴박했던 이 모든 과정은 화재 발생 4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5분의 골든타임을 지킨 겁니다. 화재 당시 병원 안에는 3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60대 남성이 문이 열린 채 갑자기 추락한 승강기 때문에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안전점검에선 해당 승강기에 이런 추락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승강기를 텅 비운 채로 검사했던 겁니다. 하중을 싣고 하는 검사는 3년에 한 번이면 된다는 느슨한 법규 때문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고 이틀 뒤 승강기 합동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빈 승강기는 정상 작동됐지만 20명이 탄 사고 당시를 가정해 1200kg의 무게를 가했더니 승강기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찾아냈습니다. 제동 장치가 낡고 도르래와 로프가 닳아 마찰력이 떨어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승강기는 사고 한 달 전 정기검사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 달마다 하는 자체 점검과 1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에서는 하중을 실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3년마다 하는 정밀 검사에서만 이뤄지는 겁니다. 제작된 지 18년째인 해당 승강기는
올해 말에나 하중을 싣고 하는 정밀 검사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백화점의 승강기 16대 전부를 당국이 특별 점검한 결과 다른 4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그만큼 자체 점검이 허술하고 법이 정한 검사 요건도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제작된 지 15년이 넘은 노후 엘리베이터는 전국에 17만 대나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다 무섭다고 에스카레이터 타고 가자 그랬어요.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검사 항목을 늘리고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취업준비생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은행권 소식 이어갑니다. 검찰이 청탁을 받고 3년 동안 수십 명을 합격시켜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리은행이 잘 보여야 하는 기관 관계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는데 청탁 명부까지 만들어 관리해왔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3년간 관리해온 채용청탁 명부엔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 고위공직자들과 사내 간부의 자녀와 친인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총 37명에 대하여 불합격 대상임을 보고받고도 합격시키라고 직접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31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수법은 대범했습니다. 청탁받은 응시자를 처음부터 합격자 명단에 올려놓고 점수를 합격점보다 높게 고치는 방식을 썼습니다. 또 이광구 전 행장이 점 찍은 응시자 이름 옆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뒤 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 공채 땐 점수 조작도 없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뒤바꿔놨습니다. 금수저 채용이 끝나면 청탁 명부와 평가 기록은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원래 합격해야 할 지원자들은 청탁한 지원자에 밀려 모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광구 전 행장은 채용 비리가 다 은행을 위한 일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이 잘 보여야 할 기관이나 거래처 관계자들의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포함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우리은행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명문대 출신을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걸로 드러난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노골적인 학벌 차별에 민낯이 드러났던 비판이 많은데 하나은행 측은 여전히 채용 비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우철 기자입니다. 하나은행의 2016년 공개 채용 당시 임원 면접 점수 자료입니다. 2.0점인 서울대 출신 지원자 점수는 4.4점으로 2배 넘게 올렸지만 가톨릭대 출신은 반대로 1.3점이 깎였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지원자 등 7명은 모두 합격권이 되도록 점수를 올린 반면 다른 대학 출신들은 탈락시키려고 작정한 듯 일괄적으로 점수를 깎았습니다. 실력으로 앞섰던 7명이 이렇게 기회를 빼앗긴 겁니다. 해당 대학교 학생들은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여전하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 네임밸류 이런 거 가지고 좀 능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이런 게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다 학교를 안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는구나 싶어서 많이 씁쓸합니다. 영업점이 입점했거나 주거래대학 출신을 우대했다는 황당한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점이 있는 대학 중에서도 특정 대학 출신은 탈락시킨 반면 고대 출신 3명은 점수를 올려 합격시켰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은행 측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명문대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며 채용 비리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하나은행이 이른바 3대 명문대 출신을 뽑으려 다른 대학 출신들에게 노골적인 불이익을 준 게 분명한데도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는 매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사망률이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광교 건설 현장 화재, 용인 타워 크레인 사고, 그리고 지난주 포스코 질소 누출 사고까지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죠. SBS는 하청 노동자의 위험한 노동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4명의 하청 노동자가 희생된 포스코 사고를 강청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5일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4명이 냉각탑 냉각제 교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25m 높이 냉각탑에서 상중 하부에 각각 나뉘어 작업한 지 8분 만에 작업자들로부터 무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냉각탑 안에서 질소가스에 질식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가스 질식됐다고 하면서 한 달만 있다고 그렇게만 책조 신고도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일단 병원에 이송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잠겨 있어야 할 질소 차단 밸브 일부가 1시간 전부터 열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밸브를 제어하는 운전실에는 포스코 정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밸브가 열렸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질소가 유입돼 가득 찬 냉각탑 안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난 걸까? 하청업체 직원들은 밸브가 열렸는지 안전조치는 됐는지 등 설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작동 이런 거는 포스코가 다 움직이고 지고 있고 일만 하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시스템을 왜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이런 사고를 대비해 배관 사이에 설치해 가스 유입을 차단하는 맹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사 맹판이 있다 해도 원청업체의 허가 없이는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 멋대로 명판을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명판을 쳤으면 제2의 안전을 막을 수 있겠죠. 별도의 이게 작업 오다가 떨어져야 됩니다. 결국 전반적인 시스템의 제어와 관리는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담당하고 하청업체는 안전에 대한 아무 권한 없이 주어진 일만 해야 하는 구조가 사고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방지하라 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수다. 우리는 의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회사 그 직원들이 그 어떤 그 작업이든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라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저희는 충분히 있었다. 경찰은 밸브 관리를 담당한 포스코 정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숨진 노동자들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억울하게 사살됐잖아요. 사살. 다시는 이런 재발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6년간 포스코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 이 가운데 10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다스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다스 서울 사무실이 있는 영포 빌딩에서 압수한 물품들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청와대 문건들이 포함돼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영 기자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포 빌딩에서 나온 문서들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있다. 이건 확실한 얘기인 건가요? 네,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들인데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측 모두 압수된 청와대 문건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기록물도 있을 텐데 다스 관련 문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영장을 받은 건 다스 관련 수사에 대한 건데 이번에 검찰에서 가져간 거 보면 쉽게 말해서 다스와 관련이 없는 네네. 대통령 기록물도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렇고요. 네.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스 사건 수사를 위해서 압수를 해놓고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더라.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하려면 이걸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영장을 추가로 받은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압수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더라도 다스와 관련이 있다면 영장 집행 뭐 대상이니까 상관없지만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다스와 관련이 없다면 나중에 뭐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이 적법하지 않게 유출이 돼서 이 영포 빌딩에 보관되어 온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스에 관한 문건들이라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이 뭐 지난 정부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된 기록물은 이 원본이어야 됩니다. 이 박관천 씨가
이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문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었죠. 네. 이걸 박지만 씨한테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 혹은 복사본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영포 빌딩에서 나온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문건들이라면 이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판계에 등장한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먹고 살기 위해 20대 시절을 주물 공장에서 보낸, 그래서 글쓰기도 배워본 적 없는 32살의 노동자 작가가 단편 소설집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작가를 만났습니다. 기자가 김동식 작가를 만난 곳은 서울 성수동의 한 지하 주물 공장입니다. 작가는 여기서 11년 동안 하루 수만 개씩 아연 단추와 지퍼를 뽑아내는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기술을 배웠죠. 고향 부산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위해 서울로 와 취직했습니다. 철이 없었죠. 그냥 친구가 없기도 했어요. 준비물도 준비 못할 때가 많고 돈도 없고 하니까. 공장 일을 하면서도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글쓰기를 따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30살이 된 재작년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나도 써볼까 생각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소재를 찾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작법대로 글을 써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일이다 보니까 잡생각을 하기가 좋아요. 계속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 이제 씻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12시, 1시까지 그 글만 계속 딱 쓰다가 또 잠드는 거죠. 맞춤법, 어법이 틀린 글은 온라인 이웃들이 함께 고쳐줬습니다. 댓글로 다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도움이 안 되는 글은 없어요. 저번에 봤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거 보면 또 기분이 좋아요. 많이 발전했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장에서 태어난 단편을 모은 소설집은 출판 한 달 만에 4쇄를 찍었습니다. 그의 글은 기발한 상상력과 사람과 사회를 통찰하는 노동자의 시선으로 이전에 없던 글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표제작 회색 인간은 억압받으며 노동하는 인간들 사이에 그 고통에 대해 노래하고 글을 쓰는 예술가들이 등장하며 사람들이 인간성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가님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받았던 느낌을 제가 그걸 쓰면서 받았어요. 좀 그래 이런 걸로 인간이 인간이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쓸 때는. 그래서 쓰면서 저도 좀 울었고 그래서 그게 좋아요. SBS 권애리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나 싶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서운 한파를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겨울 이색 레포츠 현장을 조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눈에 덮인 홍천강. 전기톱으로 두께 45cm의 얼음을 잘라내 힘을 합쳐 밖으로 끌어냅니다. 밧줄을 묶고 얼음 밑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얼음을 통과한 빛이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어린 물고기 떼는 다가가도 달아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쭉 들어오는 것에 치어들이 반짝이거든요. 그게 참 밤하늘에 뜨는 별인데 제 손가락 사이로 치어들이 왔다 갔다 놀 때 제가 별을 움켜쥐는 느낌? 얼음 아래 물속에서 혹한을 견뎌내는 작은 생명체들. 한겨울에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아이스 다이빙의 매력입니다. 도전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추위를 극복했다 이런 어떤 느낌이 100m나 되는 거대한 수직 빙벽에 등반가들이 매달렸습니다. 피켈로 얼음을 찢고 아이젠으로 얼음을 차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이 인공 빙벽에는 주말마다 200~300여 명의 동호인들이 몰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빙벽 등반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나면 몸에 체온도 올라가고 몸에 열이 나서 막상 한 번 하고 나오면 괜찮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나요? 그러면 성취감, 스릴감.
잔뜩 움츠러들기 쉬운 매서운 추위지만 이들에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벌써 7년 동안 내전을 벌이고 있는 중동 시리아에 유례 없이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내전을 피해 집을 떠난 난민들은 갈 곳도 없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혹독한 겨울을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한 난민 캠프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조약돌만한 아이들의 손은 거칠게 부르텄습니다. 난방기구는 작은 난로뿐이지만 땔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이 내리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이번 겨울 중동에선 이례적으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엔 레바논으로 향하던 시리아 난민 10여 명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산을 넘으려 했던 건 레바논, 요르단 등 주변 국가들이 더 이상 난민을 받을 여력이 없다며 국경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피난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7년 동안 이어진 내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IS가 물러나자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엔 터키가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족을 향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만 있어 난민들의 귀향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어제 강릉 선수촌에 입춘한 북한 선수들이 오늘 처음으로 훈련을 펼쳤습니다. 피겨 페어의 염대옥 선수는 훈련 첫날 19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올림픽 피겨 경기장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 링크에 염대옥이 환한 미소를 띠며 들어섭니다. 이어 파트너인 김주식이 코칭 스태프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First pair, 대욱 주식 김 fro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ort program. 다른 나라 페어팀들이 훈련장에 나오지 않아 두 선수는 마치 자신들의 전용 링크 같은 분위기에서 빙판을 지쳤습니다. 오늘 19살 생일을 맞은 염대옥은 스텝 시퀀스를 하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고 김주식은 염대옥을 들어올리는 리프트 동작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북한 피겨팀의 첫 훈련에는 국내는 물론 외국 취재진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빙지를 익히며 40분간의 훈련을 마친 두 선수는 취재진을 피해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첫 적응 훈련을 마친 염대옥 김주식 조는 오는 14일 페어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합니다. 쇼트트랙에 출전하는 최은성, 정광범 선수도 조금 전 아이스 아레나에서 첫 훈련을 했는데 훈련 도중 최은성이 넘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쳐 들것에 실려나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최은성은 응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선수촌에 머물고 있는 북한 선수단이 숙소 건물 외벽에 대형 인공기를 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오늘 올림픽 성화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원주 소금산의 출렁다리를 찾았습니다. 100m 높이에서 이뤄진 스릴 만점 성화 봉송 보시죠. 입춘을 앞두고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낮부터 본격적으로 한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모레 아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집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밤 일부 서해안 지방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후가 되면 충남과 호남 지방에 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이때는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 산간지방은 10에서 40cm, 호남지방은 3에서 8cm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한낮 기온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4, 5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니까요. 추위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금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